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청 해외자원 담당관실 유상아 사무관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주제로 사업 이행 절차 그리고 해당 사업으로 얻은 성과랑 함의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캄보디아 사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메콩 지역 3개 국가와도 레드플러스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이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캄보디아 사례를 특정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이 자발적 시장에서 VCS 등록부터 탄소 배출권 발급까지 그 전 과정을 이행한 최초 그리고 유일한 한국의 레드플러스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종료된 인도네시아 레드플러스 사업은 그 VCS의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고 지금 진행 중인 라오스 사업과 미얀마 사업은 상대적으로 캄보디아보다는 나중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VCS 등록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라오스 사업의 경우에는 PD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미얀마 사업의 경우에는 PD를 VCS에 등록하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업은 저희가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에 PD를 등록을 했고 2020년에 1차 모니터링 성과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제2차 모니터링 기간이거든요. 이 2차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탄소 배출권 발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발적 시장에서 VCS 등록부터 탄소 배출권 발급까지 전 과정을 이행한 것과 별개로 이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은 레드 사업이 무엇이고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플러스 사업은 그 본질상 산림 훼손이 있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숲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림을 활용하고 이 산림에 의존하던 사람들에게 아예 산림을 활용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숲 관리 방식을 바꾸자라는 방향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100만큼 파괴되었을 산림을 50만큼 파괴되는 것으로 감축시킨더라도 이를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지 내에서 산림 훼손이 있었다는 이유로 레드플러스 사업을 부정적으로 조명을 하고 이 사업 본질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려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레드플러스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사업지 내의 불법 벌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캄보디아의 레드플러스 이행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캄보디아의 레드플러스 이행 기반, 구체적으로는 4대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칸쿤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레드플러스를 이행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전략 혹은 이행 액션 플랜이고 둘째는 산림 배출 기준선 혹은 산림 기준선이고요. 셋째는 정확하고 투명한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안전장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우선 캄보디아는 보시다시피 2017년 국가 전략을 제출을 하였고 산림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해서는 산림 면적 변화 모니터링을 2006년, 2010년, 2014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림 배출 기준선은 2017년 최초로 제출한 후 2021년 업데이트된 산림 기준선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전장치와 관련된 정보들도 2019년 1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4대 기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캄보디아 국가 레드플러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환경부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협의하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국가위원회인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의 협의하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는 UN 아래에 있는 국제기구인 UN 레드 프로그램과 FAO, UNDP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일본 자이카나 FCPF 같은 기관들의 경제적 지원도 받았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자연 자원과 산림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파란 박스에 보시면 이제 스코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5개의 레드 플러스 액티비티와 관련해서 캄보디아는 산림 전용을 먼저 어드레스하고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이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산림 황폐화를 다루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캄보디아의 산림 파괴가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 풀을 보시면 그 지상부와 지하부의 그 바이오매스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고사목, 그리고 이제 낙엽과 토양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다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레드 플러스 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UNFCCC 메커니즘에 따라 국가 전체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제 자발적 시장이나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캄보디아 내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러한 그 전략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2가지 기수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이제 1단계 페이즈 1인데, 이때는 레드 플러스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산림을 훼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결과 기반 보상같이 숫자로 도출되는 성과보다는 결과와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되는 역량 강화 같은 사업들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가 제2기 페이즈 2인데, 이때는 준비 단계에서 이행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 기반 보상을 받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즈 1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이 채택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6년, 2018년, 2020년까지 이제 산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캄보디아 국가 전략이 효율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국가 레드 플러스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량적인 목표는 맨 아래 줄에 있는 수치와 같습니다. 2026년까지 2006년부터 2014년, 이 2006년부터 2014년이라는 그 기간은 캄보디아가 산림 배출 기준선을 제출했을 때 참고했던 그 레퍼런스 기간이거든요. 이 레퍼런스 기간과 비교해서 산림 전용을 2026년까지 절반으로 만들겠다라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대 기반 중인 하나인 안전장치와 관련이 됩니다. 우선 캄보디아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요약 보고서를 2019년에 1회 제출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안전장치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는 레드 플러스를 실제로 이행하는 주체들, 예를 들어서 저희 캄보디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사업단이 레드 플러스 이행 과정에서 얻은 안전장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이제 NCSD, 그러니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얻을 수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 NCSD에서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드 플러스 이행 주체는 레드 플러스 세이프가드 기술팀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을 합니다. 이 제출받은 정보를 가지고 레드 플러스 세이프가드 기술팀은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작성된 보고서의 초안은 시민사회에 제공이 돼서 이 시민사회로 하여금 이 보고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고요. 그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최종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완성된 최종 보고서는 레드플러스 태스크포스로 넘어가게 되며 그리고 각각 SIS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NCSD는 이제 UNFCC의 포컬 부처인 환경부로 하여금 이 SIS를 UNFCC에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약 보고서에는 UNFCCC 차원에서 결정한 안전장치와 관련된 7가지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드플러스의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들과 그리고 국가 산림 계획과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자주권과 법률을 준수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산림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토착민과 주민들의 지식 그리고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시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해야 하며 리버설이나 감축 실적의 누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이 이 7개의 요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캄보디아의 산림 현황입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7에서 1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연 자원에 대한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전체 산림 면적의 절대적인 양은 적은 수준이 아니나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1965년에는 국토 전체의 73% 정도에 해당하던 산림이 2014년도에 오면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에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고무나무나 파모일 플랜테이션에서 있는 나무들을 제외한 수치인데 실제로 UNFCCC에 제출하는 산림 기준선에서는 이 해당 두 개를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46.9%가 보다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산림 훼손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이제 국가 전략, 캄보디아의 국가 전략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 훼손 원인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석한 자료들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험준한 산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서 벌채가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불명확성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는 캄보디아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불명확성이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곳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사업을 이행하는 데 큰 장애물로 이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ELC, 이코노믹 랜드 세션이라는 이제 캄보디아 내부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캄보디아 산림 훼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1년 제정된 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LC는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의 산림 벌채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LC를 ELC를 허가해주는 목적은 다양하게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플랜테이션 운영이나 광업, 축산업 혹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200만 헥타의 산림과 보호구역이 캄보디아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ELC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급된 ELC는 그 추후에 밝혀졌을 때 당시 이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ELC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함에 따라 2012년 5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ELC와 관련된 모라토리움을 발표하고 더 이상 ELC를 발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되었던 200만 헥타를 대상으로 한 ELC 역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아니면은 현행법상 규제를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ELC는 취소를 했습니다. 당시 허가된 200만 헥타의 ELC 중에서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40만 헥타의 ELC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벌채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의 산림 자원이 무분별하게 수확이 되었고, 그리고 약한 거버넌스와 법 집행 능력, 그리고 법 집행의 기초가 되는 산림 모니터링이 부재했다. 그리고 고무나 설탕 등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로 인한 농지 수요 증가 역시 산림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켰다라고 캄보디아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캄보디아의 레드 플러스 이행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이 수치 역시 캄보디아 산림 전략, 캄보디아 국가 레드 플러스 전략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캄보디아 산림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사유림은 산림청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하나의 부처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농림수산부가 이제 이중적으로 캄보디아 역시 환경부와 농림수산부가 이제 산림에 대한 관리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림수산부가 관할을 하되, 산림청이 모든 산림을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산림 보존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관할을 하고, 자연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아래 있는 자연보전보호청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구산림 보존지가 아닌 침수림과 망그로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아래 있는 수산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구산림 보존지도 기능에 따라서 산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생산림, 보전림, 그리고 보호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유림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의 규제 하에 있으나 규제만 준수한다면 소유권자가 규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림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과거 캄보디아 산림 훼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한 거버넌스 혹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6년에 산림관리 거버넌스가 산림관리 권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산하 산림청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을 농림부 안에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해당 권한을 환경부로 이전을 하고, ELC와 관련된 권한 역시 기존에는 환경부에 있었는데, 이때 개혁을 통해서 농림수산부 하나 산림청으로 권한이 넘어가게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캄보디아 국가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드 플러스 이행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보시는 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참조 기간이죠. 산림 배출선을 도출하기 위한 참조 기간 동안 산림 분야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CO2 흡수량은 60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2천만 톤이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산림을 통한 CO2 배출량, 그러니까 이거는 산림 전용이나 산림 황폐화로 인해서 산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었는데, 이 양은 3,400만 톤이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1억 5천만 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거한 순 배출량, 이 경우에는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순 배출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간 CO2 순 배출량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치를 평균으로 내봤을 때 약 8천만 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NDC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작년 2021년 10월에 상향된 NDC를 발표했을 때 국외 감축을 통한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한 국외 감축량을 3,300만 톤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캄보디아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으로 배출한 양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산림을 통한 배출량이 꽤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캄보디아 전체의 탄소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도 산림을 통한 배출량이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레드플러스로 인한 기대 효과가 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산림 전용을 줄임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실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레드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축 실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결과 기반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시범 사업은 캄보디아 국토의 중앙, 사진에 보이시는 빨간색 깐풍톰주 안에 있는 산단 산둑 지구 내의 산림 4만 헥타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하자라고 이제 MOU에 규정은 돼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사업비는 190만 불로 하나로 치면 약 25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이따 후에 부연하겠지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산림청 산하에 있는 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단이 실제 사업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전에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계획했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발적인 시장에서부터 VCS 등록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보는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가 수준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경험도 쌓자라는 게 우선 1차적인 사업 목표였습니다. 둘째로는 캄보디아 정부, 산림당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레드플러스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제 사업을 통해서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그리고 사업지 산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한캄 레드플러스 시범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15년의 3년 전, 2012년부터 레드플러스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협력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2년은 인도네시아 레드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그 시점인데, 경험이 많지 않았던 산림청 입장에서는 레드플러스 협력국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뢰 레드플러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양국에서 레드플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제 대상국에 적절한 산림 사업지를, 레드플러스 사업지를 추천받게 됩니다.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재 툼링 사업지를 포함해서 총 3곳의 이제 잠재적인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 3곳의 대상지를 이제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해당 대상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상되는 장애물은 없는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였을 때 그러니까 투입된 사업비와 대비해서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단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5년에 프로젝트 다큐먼트,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본 시범 사업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VCS에 등록을 하기 위한 PD를 개발을 해야 되고, 나중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한캄 레드플러스 사업은 와일드라이프 웍스 카본이라는 업체와의 계약을 2015년 체결하여 PD 작성부터 모니터링까지 이행을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2018년에는 오랜 시간 끝에 사업 설계서를 BCS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사업 1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서 총 65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 모니터링, 이제 2차 모니터링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인데 2차 모니터링 이행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이행 체계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산림청 대 캄보디아 산림청이 직접 하는 정부 대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부분에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다른 레드플러스 사업에서는 민간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이 사업에 관해서 혹은 이제 다른 정부 대 정부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캄보디아 산림청과 우리나라 산림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보드 커미티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커미티 이사회에서는 연간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 계획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는 한국 산림청에서 1인, 그리고 캄보디아 산림청에서 1인이 공동 의장으로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사업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 아래 캄보디아 FA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닛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에서는 산림 감시, 페트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종묘를 보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실질적인 사업의 이행과 예산 집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독으로 PMU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방정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진의 그 그림에 보시는 이제 5가지의 이해관계자가 저희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다,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 사업지가 위치한 깐풍톰주의 농업부서, 그리고 토지계획부서, 산림관리부서의 지방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 내의 시민사회, NGO와 공동체림운영위원회 역시 사업 이행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프로젝트 보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산림관리 기술 중 이제 레드플러스 사업에 접목할 만한 기술이 있다면 이를 자문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산림청 역시 프로젝트 보드 커미티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무소를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현물을 지원을 하고 지역 정부와의 협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캄보디아 사업 대상지의 선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에서 제안한 사업지가 한 3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지는 보시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툼링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준은 거버넌스입니다. 지역 주민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산림보호와 관련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레드플러스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 산림에 대한 관리가 지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타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을수록 확보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의 양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비용 대비 편익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이 높을수록 산림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고 그럴수록 레드플러스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타당성, 당위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사업지 내 이코노믹 랜드 컨세션이 얼마나 발급되어 있는지 많이 발급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합법적으로 벌채를 산림 훼손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C가 얼마나 발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다른 레드플러스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 이미 레드플러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캄 레드플러스 시범 사업지인 툼링 사업지는 보시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풍톰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사업지 중에서 그렇지 않은 주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는 주 정부 차원에서 산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설립된 산림관리협회에서는 그 지방정부의 산림관리를 도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주의 인구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20%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산림에 대한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상대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산림 연간 전용률이 2.48%였는데 이는 당시 캄보디아 평균, 국토 전체의 평균 전용률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의 감축 잠재량 역시 헥타당 약 5톤으로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도 사업지 내에 ELC가 발급된 지역이 없었고 인근 지역에서 다른 나라가 레드플러스 사업을 이행하고 있었긴 하나 이제 프레이롱이라는 구역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있었긴 하나 나중에 사업지 경계를 명확하게 그리면서 사업지 중복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지의 특징은 보호구역 바로 옆에 붙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에서는 이 초록색 부분이 프레이랑 와일드라이프 생츄어리로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는 산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자원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성이 큰 지역인데 그 인근으로 많은 산림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의 남서부 지역,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산림 전용이 보호구역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저지선 차원에서 그 사업지를 선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에 사업지의 산림 현황을 분석한 사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아웃 에리아라고 해서 산림이 아니거나 뭐 나무는 조금 심겨져 있는데 그 UNFCCC에 제출한 산림 비준선을 측정할 때의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곳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초록색 부분은 숲, 산림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캄 레드플러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지가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지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산림 탄소 조사를 통해 이 해당지에 살고 있는 식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식생과 토양에서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들로 이 대상지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 드라이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회경제 조사는 문헌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물 다양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지 내에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 어떠한 것인지, 생물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진에 보이듯이 사업지 내에서 발자국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동물들이 이 안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활동들은 이 우리나라 한캄 레드플러스 시범 사업이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범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VCS에 등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활동들이고, 만약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레드플러스 사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 전략, 그리고 산림 기준선을 작성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에 대응되는 활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림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2002년 산림법에서는 지역 주민이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 차원에서 공동체림을 조성해서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인 숲을 스스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림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 산림을 활용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림의 소유는 주정부가 하게 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허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림을 지정하는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우리 카운터파트였던 산림청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12개의 공동체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림을 지정한 후에는 여기가 공동체림이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경계 표시를 지원을 하게 되고 이 공동체림을 운영할 수 있는 로컬 커미티, 그러니까 공동체림 운영위원회를 이제 선발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의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레드플러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이행 상황에 대한 그 과정을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의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기후변화랑 레드플러스 관련된 인식 함양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인 산림 모니터링 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림 모니터링 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PMU 등이 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불법 벌채는 어떻게 적발해야 되는지, 적발 후 사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이제 PMU가 교육을 하고 이 각 교육을 받은 산림 모니터링 감시단이 이제 사업지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1차 모니터링 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36명의 주민이 산림 모니터링 감시단에 참여했으며 총 141개의 불법 전기톱을 압수했고 339회의 불법 벌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 배양뿐만 아니라 그 레드플러스 사업을 설계하고 이해하는 관계자에 대한 역량 배양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관계자 회의나 농지 토질 개선 교육, 그리고 비료 생산 및 교육을 위한 비료 저장고를 설치하고 카사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소득을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농림조합을 구성하고 이제 산림 전용이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그 마케팅 방법 등을 지원을 알려주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룹을 지원하고 태양열 충전센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FCCC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국내 심포지움 및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한캄 레드플러스 시범사업으로 인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 가장 가시적인, 계량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인도네시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 8년 만에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 1차 모니터링 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이행의 결과로 총 65만 톤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표로 보시듯이 이제 연간 평균으로 냈을 때 매년 약 13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를 GCF의 결과 기반 보상인 톤당 5불로 적용을 했을 때 325만 불로 사업비를 훌쩍 상회하는 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캄 레드플러스 사업으로 인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파리협정 이행 연도인 2021년 이전이기도 하고 그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이기 때문에 2030 NDC 달성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은 민간 시장에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대금을 다시 레드 플러스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투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확보와 더불어서 CCBS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CCBS 인증이란 사업을 이행하면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를 했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VCS와 마찬가지로 베라의 기준이며 같은 사업에서 같은 탄소 배출권을 획득한 사업에서 VCS만 확보한 거 그리고 VCS랑 CCBS를 같이 확보하는 사업이 있다면 후자가 환경 건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유익했다.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에는 총 91개의 생물 다양성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사업을 통해서 이 91개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했으며 그 중에 11개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었으며 이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그 11종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산림 훼손 방지입니다. 사업지 내 산림은 총 4만 헥타였습니다. 그 중에 1차 모니터링 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약 3,500헥타 정도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를 연간 산림 훼손율로 이제 바꿔봤을 때는 연간 1.7%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의 산림 훼손율이 2.4%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 전체의 산림 훼손보다 30% 이상 이걸 감축시킨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을 통해서 부연드리겠는데 이 참조로 활용한 캄보디아 전체의 산림 훼손율보다 우리 사업지 인근의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km 반경 이내에 산림 훼손, 산림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km 바깥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캄보디아 레드 플러스 사업지는 이 사진 중에 가운데에 있는 D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진의 좌측 하단에 있는 A 사업지라든지 아니면 우측 하단에 있는 B 사업지라든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파란색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사업지 같은 D 사업지는 2km 반경 내의 산림 전용이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애초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물론 3,500헥타라는 산림이 소실되었으나 이는 사업 이전에 비교해서 큰 성과이며 캄보디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산림 훼손을 줄인 큰 성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한 캄보디아 사업지에 대한 위성 사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안쪽이 우리 사업 내에서의 산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시작 전인 2010년에는 사업지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에서 산림이 매우 풍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만 들어와서도 이 사업지 빨간 부분 바깥 인근이 매우 많이 훼손됐음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인데 2020년 역시 빨간색 사업지 안에서도 산림 훼손이 일부 있었으나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는 그 산림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상대적으로는 산림 전용이 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가 사업지 내의 산림 전용은 적어졌으나 그 인근 지역으로 전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를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가 수준 혹은 국가 수준의 사업을 큰 규모로 확대를 해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 캄보디아 레드 플러스 시범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